자, 그러면 2부 과목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과목별 출제 영역 및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과목이 있고요. 그러면 영역이 8가지 영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 영역별로 어떤 문제들이 도대체 나오나 이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의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은 제 블로그에 1급 사회복지사라고 한 방이 있거든요. 그 방 또는 SDU 디지털대학교,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방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에 갔다 보시면은 역대의 그 분석 항목이 다 나와 있고 지금부터 영역별 많은 게 지금 오늘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한다.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가면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과목을 요약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2교시 뭐 이런 식으로 사회복조사론, 그럼 사회복조사론 요약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프린트 하셔서 묶어가지고 놓고 준비를 하시면은 책을 갖다 쌓아놓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목별 출제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지요. 인간행동과 사회 영역, 사회복지 조사론 영역.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역은 세부 영역을 보면은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먼저 인간행동, 인간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사회체계이론과 생태학 이론, 사회환경의 수준, 인간의 성장과 발달, 기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70% 이상은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70에서 한 만점까지 취득을 하셔야지만이 이 영역별 난이도 조사 같은 경우도 유리할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조사론 영역을 보면 과학과 사회조사 방법, 사회복지 조사의 기본 이해, 조사 주지의 선정과 조사 연구, 측정과 촉도 구성, 신뢰도와 타당도, 표본 추출,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설계, 단일 사례 설계, 질적 조사 방법론. 대부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보시는 내용들이죠. 익숙한 내용들일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 기초 과목의 두 가지 영역에 나온 세부 영역, 자주 출제되는 세부 영역을 뽑아본 겁니다. 그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 대한 제목을 정해놓고 여기다가 살만 붙여서 노트를 좀 준비하시더라도 최소한 과락은 넘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꼭 보시고요. 사회복지 기초에서는 여러분들이 70에서 80% 정도는 맞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교시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목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성,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 중에서 환경 속의 인간 관점,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 실천과 관계, 사회복지 상담, 면접 지침, 과정론, 사례관리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례관리 쪽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내용들은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다 별도의 요약을 해놔서 준비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인데 사회복지 실천기술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초, 사회복지 실천 이론 및 모델에 대한 개입기술,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이론, 실천 평가.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은 해마다 나오는 프로그램,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 실천에 대한 범위, 개인, 가족, 집단.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3교시 중에서는 또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3교시에서 또 특히 지역사회복지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역사회복지는. 그렇기 때문에 3교시의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여러분들이 체크가 좀 부담을 없어 하시는데 또 3교시, 2교시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 영역을 또 여러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 실천에 대한 이해, 개념, 가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인 개관, 지역사회 분석 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가치 및 윤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사회복지사 역할, 지역사회복 실천의 과정, 사회복지사 역할과 기술, 특히 요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새롭게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추진기관에서 뭐 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자활센터, 뭐 이런 부분들, 이쪽에서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특수 분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과 주민참여.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운동, 주민참여,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동향과 과제. 이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온다는 게 이따 이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교시에 사회복지 실천 과목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 이쪽을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 대부분들이 여기에 지역사회복지론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지역사회복지론을 특히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교시인데요. 3교시. 3교시가 1급 사회복지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2교시 잘 보고 한숨 한번 쉬고 3교시 들어가서 대충 찍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쉽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이 3교시는 과락을 면하자 라고 가볍게 좀 타치를 하시면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고 중점적으로만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만이라도 좀 여러분 노트로 하셔서 이 부분만이라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최소한 3교시 과락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교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책과 행정과 법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빈곤 정책이라는 부분이 정책이죠. 빈곤 정책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해 주는 것이 뭡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곤 정책이 있으면 빈곤 정책을 법으로 지지를 해주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으로 지지를 해주고 거기에 행정이 개입이 되지요. 빈곤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그러니까 이 정책과 행정과 법제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법 문제는 법에만 나오고 정책에는 정책만 나오고 행정만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번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만약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정책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관이라 그러면은 지역사회복지론에 나오잖아요. 지역사회복지론 시간에 사회복지관을 배우지요. 사회복지관.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정책론에 나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회복지관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그럼 이 정책은 아무런 뒤에서 받쳐주는 지지가 없으면은 정책은 시행이 힘들어요. 이 정책을 뒤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법이 없죠. 못 들어보셨잖아요. 지역사회복지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복지관이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역복지 쪽이. 지역복지 영역이 자꾸 흔들리는 영역.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법이 지지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내용은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버티고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이 노인에 대한 모든 업무를, 모든 정책을, 모든 프로그램을, 모든 행정을 노인복지법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아동 마찬가지잖아요. 아동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 부분도 아동복지법으로 포괄적으로 다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 행정, 아동복지 정책 이 부분이 아동복지법으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복지는 지역복지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복지는 지역복지법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한 줄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조항씩.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의 대표적인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직으로서 법률적인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민간단체로서 최초로 법으로 명시된 기관이에요.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지역복지법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업법 35조과에 사회복지관이란 한 줄 들어가 있어요. 한 항에, 한 조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복지에 있는 기관들이 흔들립니다. 디테일이라는 법률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운영이 지금 부실하고 협의회도 있으니만이 막 이러고 모금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자원봉사 활동도 자꾸 흔들리고 그런 이유가 지역복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행정과 법제는 같은 맥락이다. 3교시는 하나다. 정책 문제가 행정에 나올 수 있고 정책 문제가 법제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아까 재정연도나 개정연도나 시행연도가 정책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따로 행정 따로 법제 따로 따로따로 공부하면은 연계가 안 돼요. 이것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3교시는. 그것도 하나의 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곤 정책. 빈곤이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빈곤이 사회 문제가 아니었었잖아요. 빈곤은 무슨 문제였었습니까? 빈곤은 개인 문제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큼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1601년도의 구빈법 영국에서 1601년도에 영국은 이미 빈곤을 분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일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이도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대응을 했어요.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빈곤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 문제였었습니다. 개인 문제. 개인이 가난하니까, 개인이 나태하니까, 게으르니까, 무지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 법이 뭐였었습니까? 1961년도에 만든 생활보호법이에요. 들어보셨죠?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을 만들어서 65세 이상인 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장애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세 미만 아동, 여기에 한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이게 생활보호법이에요. 1961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게 유지가 됐습니까? 생활보호법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제정되기 전까지 생활보호법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몇 년간, 근 40년간을. 그러고 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1961년부터 19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빈곤 정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빈곤 정책이.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빈곤의 책임을 개인한테 줬던 부분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빈곤의 책임은 정부에 진다. 구빈법처럼 정부에서 빈곤의 책임은 일정 부분 우리가 지겠다.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빈곤의 문제를
정부의 문제, 정부의 책임으로 받고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면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으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빈곤 정책이에요. 빈곤 정책. 근데 빈곤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페이퍼 써가지고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빈곤자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뭡니까? 국민기초보장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빈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빈곤 해결하기 위한 행정. 그러면 뭐 사회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가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들이 빈곤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책과 행정과 법은 어차피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3교시의 과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여기서 과락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떨어뜨려서 생각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그렇게 좀 여러분 묶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정책론은 정책에 대한 개발적인 이해, 이 부분이 중요한 정책의 개념과 이념, 가치와 이념, 그리고 발달사라는 부분 다 나옵니다. 이 정책의 발달사나 이 사회복지 발달사나 이게 다 나오거든요. 지역복지 발달사 나오죠. 그럼 정책 결정 평가, 정책의 구성 요소, 분석물 평가, 정책에 대한 이해. 최소한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자는 겁니다. 정책에서. 요것만이라도. 기타는 빼놓고. 다음에 행정. 행정의 개념과 역사. 사회복 조직이론. 요새 주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면 사회복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특이하다. 조직이론이 나오는 거고.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환경.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재정 관리. 서비스 질 관리와 위험 관리. 사회복 서비스 전달 체계. 이 전달 체계도 해마다 나오죠. 그만큼 전달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과 정보 관리,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및 홍보, 책무성과 활용, 사회복지사의 평가와 혁신, 사회복지 경제 전망과 과제, 그리고 법제론. 법제론은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법제론이 힘들면 법제론 책을 딱 보면은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요. 1부와 2부로 법제론 책을 딱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총론은 뭐가 나오느냐면 법이란 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나온 거 있죠. 법의 역사 뭐 이런 거, 법의 분류. 이게 총론이고요. 강론은 뭐냐면은 국민기초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해서 각 법이 나오잖아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이 강론이에요. 그러면은 법제론을 공부하기 너무 힘들면 앞에 있는 총론을 무시하십시오. 최소한 10문제면요. 총론에서 한 4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6문제는 다 강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법제론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법의 개념, 역사, 법 체계, 법원 이 부분이 다 총론이거든요. 법이란 무엇이고 뭐 이렇게 법의 절차라든지 이게 총론인데 이걸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여기부터 이제 강론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보조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공보조가 있고요.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예요. 그러면 공공보조는 누구한테 서비스가 주어지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한해서만. 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정책과 행정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 그게 공공보조라고 들어보셨죠? 공공보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국민기초보장법, 긴급복지법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의료급여법 이런 내용들이 공공보조. 그런데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한해서만 서비스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복지예요? 보편적인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인 겁니까? 공공보조는 선별적인 거죠? 선별적인 복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회보험 영역입니다. 사회보험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죠? 5가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등등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5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보험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은 뭡니까? 선별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가 싸우잖아요. 그 부분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에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공공보조 영역은 선별적인 겁니다. 그죠? 사회보험 영역은 보편적인 거예요. 단 사회서비스 영역은 정당에 따라서 보편적일 수도 있고 선별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은 노인들 중에서 80%를 다 서비스 주겠다. 근데 다른 당에서는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제한적으로 50%만 노인들에게 해내서 서비스를 주겠다. 뭐 이렇게 정당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영역은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건상 사회 서비스가 전면 보편적으로 갈 수가 없죠. 재정이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냐 아니냐 여기 논란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얘기해서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복지국가 아니지요. 엄격히 보면은 사회보장국가에서 복지국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 영역이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전면 다 보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로는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법입니다. 그건 강론이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쭉 아동복지 이런 법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정책도 공공보주 정책, 사회보험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나눠지죠. 행정도 공공보주 행정, 사회보험 행정, 사회서비스 행정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법과 행정과 정책은 하나가 한다. 자,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3교시가 과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최소한 40%는 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 볼펜 던지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더 세부적으로 올해 2022년 20회 시험에 출제했던 부분들을 제가 뽑아본 겁니다. 문제만 본 거예요, 문제만. 세부적인 1번부터 25번까지 시험 문제는 제 블로그에 기출문제에서 올려놨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는 1급 방에 가시면은 2022년 20회 시험 기출문제 A형 이라고 올려놨을 겁니다. A형.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A형, B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뭐냐? 1번부터 25번까지 A형 문제가 틀리고 B형은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A형이든 B형이든 무슨 차이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 배열을 달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험 보실 때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거 딱 컨닝을 했어요. 그대로 베끼면은 100% 틀립니다. 그쪽이 B형일 수 있거든요. 아시죠? 문제 배열을 바꾸는 거지 문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내 것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A형, B형이 문제 배열이 틀린 거지 문제 틀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주로 A형을 딱 올려놓고 거기 답안지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그냥 문제 제목만 제가 한번 본 거예요. 문제 제목만.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연계해 보면은 이번 22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두 문제,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 융의 분석 심리이론, 아들러의 개인 심리이론,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이론, 학습 원리,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로저스 이론, 메슬로 이론, 피아제 이론, 홀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보른펜 브라너의 미시 체계, 미실이 아니고 미시입니다. 오타 났네요. 미시 체계, 거의 체계 두 문제. 그리고 문화, 새내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이건 해마다 나옵니다. 한 문제씩. 새내기 아시죠? 산모의 안에 있을 때 새내기,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구분이 되는데 새내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해마다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해마다. 그리고 학자와 주요 기법 연결하는 거, 다음 중 학자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니 난이도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중정도, 변별력도 중간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과목, 여기 영역 중에 하나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25점 만점에 최소한 20점은 맞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새내기부터 노년기까지 관련 문제는 학자의 이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새내기 때 과정에 어떤 학자의 이론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노년기 때의 내용으로 어떤 로저스 이론에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학자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사회 체계 이론에 관한 문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 그래서 지금 인터넷 자료 보면은 기출문제 무슨 강의 자료 많이 올라오지요. 유튜브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릴 건 별도로. 요게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22년도 올해 시험문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인데요. 질적 연구에 대한 문제 나왔고, 과학 철학에 대한 문제, 실증주의적 특징, 평가 연구, 사회복지 조사, 조사 유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변수 유형, 양적 조사 방법, 측정 수준, 측정, 척도 유형,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높이는 방법, 표집 오차, 표집에 관한 설명. 그래서 두 문제. 통계적 가설 검증, 그리고 설문조사 해석, 자료 소집 방법, 연구 대상 배정,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축 코딩,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사회복지 조사론도 난이도나 변별력이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1교시 문제 중에서 80% 맞으면 몇 점입니까? 50점 만점에 80점 맞으면 최소한 80%는 1교시 때 확보를 해놔야 된다. 거의 난이도가 매년 1교시 시험 과목은 1교시는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난이도나 변별력이 중간 정도의 수준, 높지 않다. 그러니까 1교시 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점수를 많이 획득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측정, 표집, 실적 연구 방법에 관한 출제 비중이 높았고 척도와 욕구조사에 관한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사례와 접목된 문제는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번 문제를 주잖아요. 다음 사례 중 사례를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박스를 그려놓고 쭉 사례를 제시해요. A를 한 사람 보다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1번, 2번, 3번 나오는 건데 사례가 많이 길어요. 근데 사례가 무엇을 물어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를 줬는데 이 사례가 법을 제정한 것을 물어보는 건지, 개정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지, 시행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지를 빨리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사례 관련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읽다 보면은 1분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결코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제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인보관 아시죠? 인보관 운동.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 효시가 인보관인데, 뭐 토인비홀이라는 헐하우스라든지 이런 인보관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뭐 배우셨을 겁니다. 지역복지론에. 역시 실천론이나 복지론, 지역복지론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실천론에서도 지역복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정책 문제, 행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실천론. 실천론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실천론도. 인보관 운동, 기능주의 학파, 자선조주 협회 COS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회 방문자,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그래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거, 그다음 윤리 강령, 기능. 어제도 저희가 사회복지 대회 때 이거 사회복지 윤리 여기가 선서를 하고 했는데, 그런 기능,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 강점 관점, 통합적 접근 방법, 비슷하게 관계 원칙, 비슷하게 7대 원칙 아시죠? 7대 원칙에 쭉 보시는 거. 다음에 자료 수집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전문적 관계의 특성, 일반 체계 이론, 관계에 대한 설명, 폴만의 4P, 면접에 관한 설명, 경청, 사정 도구. 지금 이제 인권이 또 많이 중시가 되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 그리고 질문에 대한 설명, 존결 단계 과업, 사례 관리 목적, 직접적 개입, 사례 관리자 역할, 계획 수립 단계. 역시 이 사회복지 실천론 역시 난이도나 변별력은 중간 수준에서다. 여기 중간 수준이라는 것은 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자주 출제가 된다. 인권. 워낙 또 현장에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속성이라든지 가치 갈등 유형, 다문화, 특히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이 있죠. 다문화가 많이 또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 다문화 쪽, 이런 분들도. 다음은 이제 실천 기술인데, 영역. 여기에서는 올해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어려웠다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천 기술에서 좀 어려웠다. 풀기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든지 지지 집단 목적, 집단 초기적 사회복사의 역할, 저항, 기록 방법, 소시오그램, 집단 응집력, 집단 목표, 사회심리 모델 개입 방법, 기법, 위기 개입, 실용성에 관한 논법 기법, 인간행동 모델 개입법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는데 의외로 난이도가 상, 변별력도 상.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난이도나 변별력이 약간 다운될 확률도 있습니다. 문제 아시죠? 다운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집단 부분에서 네 문제, 집단이죠, 집단. 여기 보면은 집단에 대한 집단 응집력, 뭐 집단 목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에 대한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집단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해 봤더니 평소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으니까 아마 내년도에 기술론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약간 난이도를 좀 이렇게 변별력이나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2교시에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역복지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렌의 지역사회 비교 척도라든지 길버트 스펙터의 지역사회 기능 아시죠? 길버트 스펙터가 이야기한 지역사회 기능, 뭐 사회화 기능, 사회통합 기능, 상부상조 기능, 생산범위 소비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런 기능들, 그럼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특히 이제 여기에서 지역복지 문제 영국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영국이 이제 1601년도부터 가장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법 시작해가지고 법들이 많이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역복지 시간에 나오고 이 부분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정책에도 나오죠. 정책에도 나오고 이 부분이 법제도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결국은 1600년도에 뭐가 생겼고 그다음에 길버트법이 생겼고 뭐가 생겼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역사거든요. 그게 법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웨일과 캠블 거 나왔고요. 이론과 주요 개념 연결하는 부분,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이론과 내용을 연결하는 거, 로스만 모델, ABC형 배우셨을 겁니다. 로스만의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 실천 단계, 지역실천 실행 단계, 실천 기술, 조직화 기술, 지역사회 욕구 조사 방법, 지방자치제도,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사회복지 모금회 사업, 사회경제,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복지 동의, 아까 말씀드렸죠? 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관이나 모금회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역복지론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매년 나온다니까. 근데 올해도 지역복지론 의외로 실천기술론이 좀 어렵게 나왔고, 지역복지론은 난이도가 변별력도 중 정도, 중간 수준. 그럼 아마 내년도에 지역복지론은 약간 난이도나 변별력이 높을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하고 하는 문제라든지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 운동이 최근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그동안은 지역복지 시간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복지 책 속에 책 가운데 뒷부분에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지역복지로 강의하는 사람들, 교수들이 앞부분만 집중하다 보면은 뒷부분은 강의도 못하고 그냥 학기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기는 거. 지역복지론 교수들이.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의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3교시 정책론 시험에 무엇이 나왔는가? 정책론. 조지와 웰 중에 사회복지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 정책의 가치. 연금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 방식,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보험, 고용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에스핀과 앤더슨의 복지 체계. 에스핀과 앤더슨의 복지 체계에 보면은 사회보장 국가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 비교한다 그러면은 복지국가가 아니고 에스핀 앤더슨 복지 체계 중에서는 사회보장 국가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의료급여, 고용보험, 국민기상보장제도, 산재보험 급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이게 법제론 시험이에요. 정책론 시험이에요. 정책론도 되고 법제론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기업복지가 많이 제도가 됩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인정제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신 기업들을 뽑아서 상을 주고 현판을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한 3년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나오기 때문에 기업복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빈곤의 개념, 아까 했다면 전달체계. 이 전달체계는 정책론에도 나오고 사회복지 행정에도 나옵니다. 지역복지도 나와요. 전달체계가. 그만큼 다 이게 융합된 거고요. 빈곤 측정, 정책의 발달 이론, 투자 전략, 소득 재분배 이런 등 그래서 분석해봤더니 난이도나 변별력이 중간 수준에 있었다. 정책론은. 정책의 개요,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빈곤과 공공보조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 이 부분 정책에서는. 그래서 변별력은 중간 수준에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다음에 행정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가의 능력, 사회복지 행정의 실행 과정, 테일러 이론, 상황 이론, 조직 구조 유형, TF, 현대 조직 운영 기법, 학습 조직 구축 요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부분이 올해 바뀌어요. 올해 바뀌는데 이 부분도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있건데 요새 이게 바뀌다 보니까 너무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과부하가 나서 다운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있고 아직까지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새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키드모어의 기획과정, 뭐 이런 부분 등등등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분석해 봤더니 난이도나 변별력이 상당히 어려웠다. 행정론은. 기존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했다는 내용이고, 문제는 또 리더십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리더십 이론, 변혁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그 리더십 이론을 좀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 부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론입니다. 법제론은 사회적 기본권이 나왔고요. 사회복지법의 법원, 법률의 제정 연도, 재정 운영 원칙, 사회보장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명,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총론 부분이 총론.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힘들면 총론을 무시해라. 사회복지사업법에 3문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문제 나왔고, 국민기준보장법, 산재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복지법, 긴급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번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연법법. 이게 뭐예요? 이게 강론이에요, 강론. 강론에서 거의 70%에서 80%까지 나온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총론은 포기하고 강론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법제는 역시 난이도나 변별력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3교시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요약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리고 청주대학교 3교시 특강 내용도 있거든요.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 그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과락은 면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제론은 쉽게 얘기하면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아시잖아요. 법을 이렇게 융통성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법은 암기하는 과목이고, 즉 암기만 잘해서 무난하게 풀 수 있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론에서 6문제면은 강론에서 19문제 나옵니다. 25문제 중에서 총론에서 올해 6문제 나왔고요. 강론에서 19문제 나왔어요. 19문제. 그러니까 총론을 포기하고 강론에서도 최소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아동복지법에서도, 노인복지법에서도, 모든 법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조사가 있어요. 뭘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아동복지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주기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주기는 대부분이 5년 주기예요. 아동복지법이든 노인복지법에 다 합쳐서. 조사는요, 조사는 3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장애인 실태조사 주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 그러면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다 3년입니다. 이런 것처럼 묶어서 기억하시면 더 쉬워요. 아동복지조사가 3년이고 노인조사가 7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은 주기가 대부분이 5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노인복지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그런데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주기가. 그것만 묶어서 생각해도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고 실태조사는 3년 주기더라. 대부분의 법들이 이렇게만 기억해둬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죠. 25문제 중에서 총론에서 1문제, 강론에서 19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질문을 받기 위해서 50분에 끝내겠습니다.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최대한 제가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팁. 한번 제가 붉은색으로 강렬하게 표시를 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1급 시험을 먼저 분석해라. 시험은 크게 3가지 과목,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총 200문제를
200분의 시간 동안 풀어야 한다. 1분에 한 문제씩 마킹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문제당 50초가량. 만약 검토 시간까지 확보한다면 그보다 더 빠르게 답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1분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잠깐 학교에서 온지 모르니까 카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교님이 보낼 수도 있거든요. 반영이 아니네요. 그래서 절대 강조하지만 1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례 문제 하시나고 사례 읽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답은 빨리빨리 체킹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활용해라.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고 인터넷 자료 보면은 쭉 나올 거 있을 거예요. 오답 노트를 별도로 좀 공부를 하세요. 어떤 것이 답인지 찾는 것보다 왜 틀렸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인터넷 자료가 넘쳐나 지금. 보시니까 이번에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나 들어가 보세요. 1, 2급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강사들이 뭐 수십 명 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다 그걸 다 공부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서 일이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만. A라는 사람. 저는 유튜브를 안 하기 때문에 저 선택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블로그에 갖다 쓰십시오. 그것만 하시고, 인터넷 자료 보면은 뭐 A 강사, B 강사, C 강사,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막 수십 개 나오는데, 강의 자료도 막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막 팔잖아요. 지금 그거 해서 공부할 시간 없어요. 3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문제 분석해가지고 오답, 왜 이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문제 틀렸는가? 이 부분들을 오답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추리셔서 그것만이라도 공부하시면 오히려 왜 틀렸는가 더 여러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가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틀렸지? 라고 설명한 거 있죠? 오답 노트. 이 부분만이라도 좀 선택하신 사람의 오답 노트만 집중적으로 파십시오. 그게 하나의 팁입니다. 빠르게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얇게 공부한다는 거 아시죠? 얇게, 미련하게 공부한다는 건 지금부터 8가지 영역의 책을 다 쌓아놓고 이걸 다 이거 3개월 언제 할 겁니까?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는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만점이 아닌 120문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부해라. 여러분들 200문제 만점 맞으면은 뭐 특급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만점 맞으면 뭐 표창장 줘요?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20점에 포커스를 맞춰라. 120점에서 한 150점 사이. 완만하게. 200문제, 2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양이 많다 보니 너무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 그만큼 공부할 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뭘 포기하느냐? 골치 아픈 거. 3교시를 포기합니다. 그럼 그게 과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암기를 하지 말고 사회복지 1급 시험 일정까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남기고 공부를 하셔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험은 만점을 받아도 커트라인을 넘어도 자격증은 나옵니다. 거기에 1급 자격증 소유자의 이 사람은 198점 맞았음, 이 사람은 170점 맞았음, 이 사람은 겨우 100점 맞고 통과했음,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125점 목표로 해서 120점은 불안불안하잖아요. 125점에서 130점 목표로, 그리고 3교시는 40을 넘자. 과목 간 연계 범위를 파악하라. 사회복지 1급 시험 과목은 과목별로 상당히 겹칩니다. 아까 보셨죠? 지역복지론, 행정론, 정책론, 법제가 겹칠 수도 있고요. 역으로 그게 다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확실히 공부를 해두면
실천 기술로는 지역복지론까지 같이 공부가 됩니다. 거기 연계로 나와요. 연계로.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실천론 하나만 완벽하게 공부해놔도 실천기술론이나 지역복지론까지 연계가 돼요. 또 3교시 역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행정론과 정책론과 법제론은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중복이 되는 범위들은 출제 빈도가 높을 뿐더러 이 범위들 추려서 공부하면은 양 역시 많이 공부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최소한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만 갖다 카피하고 책 보지 말고 그것만 해도 양이 많이 줄 거예요. 양이 많이 줄을 겁니다. 제가 지금 교양과정에서 가족과 젠더라는 부분을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법제론 거기에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똑같은 가족과 젠더의 과목인데 강의할 때는 최소한 25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카피해가지고 공부하려면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공부가 됩니까? 그걸 다시 제가 압축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한 3분의 1 압축해가지고. 그럼 그것만 빼가지고 공부해도 제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가족과 젠더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양을 줄여서 압축적으로 쉽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되 어려운 과목은 완성도를 조금 낮춰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3교시 과목. 완성도를 좀 낮춰서 공부해라. 40% 좀 넘어서 60% 정도 아니면 45%, 50% 수준. 그래서 완성도를 조금 낮춰서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3교시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 이론은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요약과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해라. 그러니까 한 가지 회사, 한 가지 강사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저 그 사람 하나 파세요. 그 사람만. 그러면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가끔 이론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내용을 암기하느라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론 학습은 암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론 같은 경우. 이론이 힘들죠. 이론이나 모델이나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게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 나온 학자들의 이론이 전 분야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체계이론이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고 사회부 실천도 나오고 사회부 실천 기술도 나오고 지역복지는 시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론의 체계적인 방향을 보여준다면 기출이 확실히 나올 것을 알려주는 단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집을 적극 활용해서 확실하게 암기하고 눈에 익히는 것으로 효율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복사 1급 시험 일정은 연 1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 번 더 확실하게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기 좋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셔야 돼요. 난 반드시 내년 1월 달에 합격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차근차근 하지 그다음부터는 사회활동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까 합격률 보셨잖아요. 30대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내년 1월 달에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시니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범위를 파악하는 방법,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 그 해설과 요약을 어떻게 진행해야지. 그것은 인간 행동과 인강을 활용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회사를 선택하셔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자꾸 좀 뒤풀이돼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있는 거 뽑으셔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쭉 주시면서 이걸 같이 병행하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